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법. 에드워드 L. 대시 그리고 리처드 플레스트가 지은 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서울대공원에 가면요, 아주 저렴하게 물개쇼를 볼 수 있어요. 원숭이 쇼도 볼 수 있고요. 여러 번 갔었어요, 저도. 참 말 잘 듣죠. 시키는 대로 참 잘합니다. 그런 물개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야, 저렇게 물개에게 저렇게 그 생선을 주고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보상을 적절하게 하면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하면 그 행동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보상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보상을 줄 때뿐입니다. 보상을 안 주면 이내 행동하지 않죠. 언제까지 보상을 줄 수 있을까요? 물개들도 생선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보상을 안 해줘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보상은 더 큰 보상을 원하게 되죠. 사람들은 물개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원숭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 원숭이는 기발하고 장난기 넘치는 온갖 놀이를 쉴 새 없이 하는 활력이 넘치는 동물입니다. 막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죠. 걸새와 고리, 경첩이 달린 상자를 우리 안에 넣고요. 원숭이를 한 마리씩 들여보내 보면 어김없이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자가 열리는지 알아내고 다시 잠그죠. 그리고는 열고 닫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행동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지만 타고난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은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즐기는 것 같았고요. 할로라는 사람은 내면의 동기부여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원숭이들이 상자 열기에 매달려서 몇 시간씩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행동의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원숭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이들의 황성한 활력은 호기심에서 나오죠. 마치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는 것 같습니다. 늘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늘 배우는데 목말라 있죠. 참 특별한 동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가 클수록 학습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서너 살 때와는 달리 공부에 관심도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외면하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러워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발전하는데 3살 밖의 아이에게 호기심과 활력보다 진실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계에서는 성적에 등급을 매기고 온갖 상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순종할 때 상을 주면 그만이었죠.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공부하는 아이에게 상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다 그렇게 해왔죠. 이게 행동주의 철학자 메리 슈워츠가 얘기한 겁니다. 아주 메시지 단순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며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할 기회가 주어질 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요,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이 성장을 하면 호기심과 활력은 사라져버리는 걸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만 국한된 의문이었지만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보다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주의자라면 적절한 보상이 없어졌으니 동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 설득력이 없는 답이에요. 행동주의는 타고난 학습 동기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관리하고 동기를 넣어줘야 된다.
스스로 생기는 동기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물을 탐색하는 모습과는 좀 맞지 않아요. 고민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20세기 미국 최고의 미술 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헨리는 내적 동기부여의 진술을 엿볼 수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림 그리기의 목적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혹시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며 그리기 과정이 유용하고 흥미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진정한 예술 작업의 목적은 언제나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 그 순간에 이르는 데 있다. 내면의 동기부여 상태는 어떤 행동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이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좀 무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학습을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저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습합니다. 아이들의 학습에는 내면의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헨리가 말하는 평범한 존재의 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금전적 보상은요,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그 똑같은 집단, 그러니까 실험의 두 집단으로 나눠서요. 한 집단은 퍼즐을 완성하면 외적 보상을 줬어요. 형상 하나를 완성하면 1달러를 주는 식이었고요. 1969년의 실험인데 1달러면 꽤 괜찮은 보상이죠. 다른 집단에는 보상을 주지 않았어요. 보상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보상을 받은 피험자의 내면의 동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돈을 받으면 내면의 동기가 높아지는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 낮아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면의 동기를 특정하기 위해서 살짝 속임수를 썼어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험자는 탁자 앞에 앉아서 30분 정도 소마 퍼즐을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이제 퍼즐 시간이 끝났으니 실험 결과를 입력하고 설문지를 출력해 가져올 동안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8분 동안 실험실에 피험자 혼자 남겨주죠. 그 시간에 피험자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처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잡지를 놓아두었습니다. 8분 동안 학생들은 퍼즐을 계속하거나 잡지를 볼 수도 있었고 멍하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8분이 지나면 실험 조교가 설문지를 들고 돌아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조교가 실험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실험실을 떠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조교는 피험자가 혼자 보내는 8분 중에 퍼즐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는 시간에 다른 흥미로운 대안을 제쳐두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마 퍼즐을 한다면 그것은 내면의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겠죠? 금전적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퍼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중단하자마자 퍼즐 놀이를 그만뒀습니다. 일단 보상을 받아본 피험자들은 그 뒤로는 돈을 받기 위해서만 퍼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없어도 기꺼이 했던 활동인데도 말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은 학생들은 신속하게 보상에 길들여졌고요. 그 자체로 흥미로운 활동이었던 퍼즐은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적 활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학생 기자들은 그러니까 기사를 또 쓰게 하는 학생 기자들 있죠? 그 기자들에게도 보수를 줘봤어요. 그전에는 무보수로 일했었는데 보수가 중단되니까 전처럼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답니다. 옛날 유대 우화가 있어요. 동네 마을에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양복점 운영하는데 유대인을 내쫓기로 하고 깡패들을 보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날마다 깡패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자 양복점 주인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깡패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우자 수고했다면서 10센트 동전 하나씩을 줬습니다. 깡패들은 한층 더 신이 나서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갔죠. 다음날 깡패는 다시 10센트를 기대면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양복점 주인은 이번에는 돈이 없다면서 5센트짜리 동전을 나눠줬습니다. 깡패들은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5센트가 어디냐 싶어서 냉큼 받아들고 소란을 피우다 떠났습니다.
셋째 날은 양복점 주인이 1센트짜리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강필의 경우 1센트를 받고 시간을 들여 소리를 떨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안 오죠. 내가 이거 받고 내가 떠드느냐 막 이렇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동기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돈은 양날의 칼 같습니다. 분명히 돈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돈은 동기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동기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꿈꾼다라는 글인데요. 우리 인간은 자기 행동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행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묘한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간에게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마치 식욕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처럼 행복감이 낮아지고 다양한 부적응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제 위협인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을 위협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한다고 위협하고,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해고해 버릴 거라고 위협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동기부여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위협을 한다고 해도 정말 벌을 줄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죠. 다만 그들은 처벌을 회피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금전적 보상이나 위협 외에도 마감기한 설정, 목표 제시, 감시, 평가 등이 모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내면의 동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람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죠.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겪을 때마다 자율성이 훼손되고 반복될수록 통제된 행동에 대한 관심,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위협. 저도 교육을 시키면서 위협을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 지각을 하면 학점을 깎는다. 학교 학생들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율성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시킬까?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죠. 네. 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요.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세미나에서 경쟁을 여기네요. 예,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딴 얘기하다 보니까. 로체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경쟁이라는 요소를 언급했어요. 경쟁은 미국 문화에서 중심적인 요소죠. 주말이면 수천만 미국인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요, 노동자들에게 경쟁을 붙여서 누가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지, 고객 서비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지 가리는 것이 전형적인 동기부여 방법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자율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내밀한 욕구와 경쟁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세미나에서 경쟁을 언급한 학생은 경쟁을 하면 활동 자체보다는 승리한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특정한 목표를 향해 등을 떠밀리기 때문에 활동 자체는 관심권 밖으로 점점 더 멀어진다는 말도 나왔죠. 그렇다면 경쟁 역시 내면의 동기를 훼손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있던 운동부 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한마디를 죽였어요. 경쟁은 당연히 내면의 동기를 자극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소마 퍼즐을 실험을 살짝 이제 바꾸는데요.
피험자들에게 경쟁 역할을 맡은 조교와 나란히 앉아서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피험자 절반에게는 조교보다 빨리 퍼즐을 완성해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경쟁이나 승리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최대한 빨리 퍼즐을 완성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가상의 경쟁자는 경쟁에서 언제나 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교는 늘 지는 거죠. 즉 피험자 절반은 세 차례 게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실험 결과 이 피험자들은 경쟁 없이 최선을 다한 피험자들에 비해서 내면의 동기가 어땠을까요? 이긴 다음에 시험지를 또 가지러 갔을 때 과연 이 피험자들은 퍼즐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 내면의 동기가 훼손됐던 거죠. 또한 이겼는데도 경쟁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느꼈고 결국 그저 즐기기 위해서 퍼즐을 계속하려는 욕구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할까요? 취미로? 안 하겠죠. 요리사들이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개그맨들이 집에서는 과묵한 그런다 그러죠? 일로 생각하니까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경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마 퍼즐 실험 결과는 흥미롭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이 하나같이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압박하고 통제할 때 자기 결정성이 낮아지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검증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마 퍼즐을 이용했어요. 첫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어떤 퍼즐 과제를 얼마나 오래 풀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피험자 집단에게는 첫 집단 피험자들이 선택한 퍼즐 과제와 허용 시간을 각각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한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비교 집단에 비해서 퍼즐을 오래 가지고 놀았고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선택을 하게 했더니 피험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달리 받아들였고 내면의 동기도 강해졌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중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상하관계에서 윗사람들, 즉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둡니다. 선택의 핵심적인 의미는요. 자발성을 북돋은 데 있는 거죠. 자발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자발성이 높아지고 소외감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네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게 하느냐? 그게 또 문제예요. 그죠?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럼 무엇이 내면의 동기를 떨어뜨릴까 하면 또 봐야겠죠? 보상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죠? 이런 일이 많잖아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 그의 부모님은 또 변호사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법학 예기외 과정을 시작하자마자 곧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영화라는 걸 깨닫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집에 들어온 아들은 부모님에게 전공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싸하죠? 제가 변호사라도 제 자식이 영어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싸하죠? 그럼 부모님 뭐라 그러죠? 좋다.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하려면 대학 시절을 낭비하겠다는데 학비를 대줄 생각은 없단다.
부모는 아들에게 명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값비싼 기회를 줬지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아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 것 또한 사실이죠. 이 부모에게 돈은 가족이 공유하는 자원이 아니라 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학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부모 자식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들과 부모는 서먹서먹해졌죠. 이것은 보상의 통제로 받아들여진 불운한 예입니다. 보상을 주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말투와 태도에서 드러나기 쉽죠. 자, 그래서 라이언은요,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보상을 주는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이 있다면, 네가 그럴 생각이 있다면 같은 표현을 써서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는 보상은 내면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험자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흥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느낌이 없는 보상, 단순히 성과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준 보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내면의 동기를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러자면 보상을 주는 사람이 보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 써야 됩니다. 대단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자, 한계 설정은 책임감을 키웁니다. 자, 그렇다고 자율성을 너무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율성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네 맘대로 해 하면 안 되죠. 그럼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정말. 특히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방임이죠.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자율성을 주는 것과 방임은 다른 겁니다.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통제도 피하고 방임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율성을 북돋우면서 동시에 자율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하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도권을 느끼고 내면의 동기를 느끼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율성을 북돋는다는 것은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훌륭한 학생은 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요. 재료를 뒤섞지 말고 다시 얘기할게요. 훌륭한 학생은 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또는요. 재료를 뒤섞지 말고 규칙을 지켜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것과 이번에는 한계를 정해주고 자율성의 한계를 정해주고 얘기하는 거죠. 물감을 여기저기 뿌려대는 것은 가끔은 정말 재밌기야 하지만 우리 다음 차례에 이곳에서 물감을 쓸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써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연구 결과 두 접근 방식 놀랍도록 다른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지시하는 방식을 살짝만 바뀌고만 했는데 결과는 천양지차로 나왔어요. 자율성을 북돋는 방식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통제하는 방식은 그 효과는 상반된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보상은 동기를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신경 써서 보상을 쓴다면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상 부분에서 한계를 정해주고 일정한 한계를 정해주고 자율성을 주면 동기는 훼손되지 않고 더 촉진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